조선의 새벽은 아직 차가운 핏빛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휘두른 칼날에 형제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 경복궁의 깊은 방 한구석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고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책장에 손가락 지문을 묻어가며 읽고 또 읽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 이도. 그는 본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첫째 아들 양녕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천하의 이치였고, 충녕은 그저 형을 보필하며 평생 조용히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계산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양녕은 왕실의 규율을 거부하며 방탕한 길로 들어섰고, 둘째 효련은 일찌감치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책벌레라 불리던 셋째 충녕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충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저 보좌가 얼마나 많은 피로 씻겨진 자리인지,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고독한 길임을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저 책을 읽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대의 부름은 그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태종 18년,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태종은 양녕을 폐위하고 충녕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때 충녕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닌 알 수 없는 비장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피의 터전 위에 칼이 아닌 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대한 숙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즉위의 순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거친 무인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던 궁궐에 비로소 종이 넘기는 소리와 붓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녕은 왕이 되자마자 마주한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줄 신하도, 자신의 원대한 설계를 지탱해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홀로 궁궐을 거닐다 차가운 바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관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다고 비웃었지만 세종의 눈에는 그가 만지고 있던 낡은 도구들 속에서 번뜩이는 천재성의 불꽃이 보였습니다. 훗날 조선의 하늘을 열어젖힐 사내 장영실과의 운명적인 조우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내 이 나라를 다시 설대하리라. 신분이 아닌 재능으로, 칼이 아닌 지혜로 숨쉬는 나라를 만들리라. 충녕이라는 이변은 그렇게 조선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태종이 흘린 피에 대한 아들의 가장 고결한 응답이자 백성들을 향한 처절한 연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했으나 조선의 진정한 칼자루는 여전히 상왕 태종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이 정사를 돌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잡초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들 이도가 피 묻은 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시 한번 악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칼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세종의 잔인 시몬의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시몬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세종의 시대가 아니라 심시의 시대가 올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태종에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으로 떠났던 시몬이 돌아오기도 전에 반역의 혐의를 씌워 그 일족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종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소원 왕후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장인어른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대답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주상, 내 너를 위해 모든 악업을 짊어지고 가겠다. 너는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왕이 되어라. 외척의 바로는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내 이삭을 미리 잘라주마. 태종은 시몬에게 사약을 내리고 소원 왕후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노비로 강등시켰습니다. 소헌 왕후는 궁궐 안에서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고 세종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종이 아들에게 주는 가장 잔혹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이 훗날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종이 이처럼 모든 정치적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준 피해 청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병권을 쥐고 있던 장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주상의 명령이 곧 나의 명령이다. 누구든 주상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 베어버릴 것이다. 서기 1422년 5월 조선의 태동을 피로 닦았던 거인 태종이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은 아버지를 보낸 슬픔보다 이제 홀로 이 거대한 제국을 짊어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세워야 할 나라는 아버지가 베어낸 그 자리에 백성들의 웃음꽃을 피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종의 상례가 끝나고 세종은 비로소 자신의 정치를 선포합니다. 그 첫 단추는 조선의 안보를 위협하던 남쪽의 적,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종은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이 잡혀가던 세종 1년, 남쪽 바다에서 들려오는 비보가 궁궐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수백 년간 한반도의 해안가를 피로 물들였던 왜구들이 충청도 비인현까지 침입하여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백성들을 유린한 것입니다. 왜구의 칼날이 도성 근처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상왕 태종과 젊은 왕 세종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종의 눈에는 다시금 전사의 투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주상, 수비만 해서는 끝이 없소. 적의 심장을 찔러 다시는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하오. 태종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으나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면 결코 피하지 않는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기 1419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 원정군이 꾸려졌습니다. 이종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227척의 전선과 1만 7천여 명의 정예병이 거제도 견내량에 집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왜구를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직접 정벌하겠다는 초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대마도에 상륙한 조선군은 파죽지세로 적을 몰아붙였습니다. 왜구의 배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거점을 초토화하며 조선의 군사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조건적인 사륙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벌 도중에도 투항하는 이들을 살려주고 대마도 도주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의 질서 아래 들어온다면 상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회유책을 병행했습니다. 이 정벌의 결과는 강력했습니다. 대마도주는 결국 조선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고 이후 왜구의 침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훗날 부산포, 내이포, 연포 등 3포를 개항하여 일본과의 공식적인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세종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세종은 이 승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안정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 뒤에는 전쟁의 비극 또한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전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챙기며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왕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도록 나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세종의 시선은 칼날에서 부지로 그리고 인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 정벌로 외풍을 막아낸 세종은 이제 조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편전의 확대 개편이었습니다. 궁궐의 한 구석, 먼지 쌓인 서고였던 이곳은 세종의 손길이 닿으며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변모했습니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와 같은 천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가 독서, 즉 관직 업무를 쉬고 오직 독서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종의 지독한 학구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상은 잠이 없으시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종은 밤늦도록 책을 읽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시 지편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등불을 들고 나타나니 학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밤새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든 신숙주를 본 세종이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다는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너희의 지혜가 곧 이 나라의 빛이다 라는 왕의 처절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지편전은 단순히 글만 읽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치, 즉 법과 예절로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쳤고 천문, 지리, 의학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지독한 공부량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토론의 장에서 조선의 모든 시스템이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 좋은 법을 만들고 훌륭한 책을 써도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백성들은 그를 몰라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마님의 것이어야 한다.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생각이 세종의 머릿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이제 학자들의 어깨 너머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 이름 없는 노비의 손끝에서,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한숨소리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조선의 역사를 바꿀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 짐승의 숨소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사내들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노비로 태어나 평생 남이 쓰다 버린 기물을 고치고 흙바닥을 구르던 한 사내. 그의 이름은 장영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노비라는 낙인은 그의 영혼을 옥죄는 사슬이었고, 그가 만든 기발한 발명품들은 그저 손재주 좋은 천한 놈의 장난감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낮은 땅에 조선의 가장 높은 태양, 세종이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동래연에서 올라온 이 이름 없는 노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왕과 때 묻은 삼배 옷을 입은 노비. 두 사람 사이에는 500여 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신분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초인,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천한 놈의 재주가 감히 전하의 귀를 어지럽혔나이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왕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투성이인 장영실의 손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해온 거룩한 노동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떨고 있는 장영실의 눈을 똑바로 음시하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양반과 천민을 가려 재능을 내렸겠느냐. 내 손끝에 깃든 그 비범함은 하늘이 이 조선에 내린 축복이다. 나는 너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 속에 품은 저 빛나는 별을 보려 한다. 장영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물건으로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너는 사람이며 심지어 귀한 인재다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그 따뜻한 한마디는 장영실을 묶고 있던 500여 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영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준 이 위대한 군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조선의 하늘을 열어 보이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종은 대신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노비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궐 앞이 떠나가라 소리치는 신하들을 향해 세종은 일갈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신분이 아니라 백성이다. 백성에게 이로운 물건을 만드는 자가 어찌 천하단 말이냐. 이로써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기이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 노비는 그 꿈을 현실로 빚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궁궐 뒷마당에서 별을 관측하고 물의 흐름을 연구하며 조선만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이 던진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라는 한마디에 미친 듯이 매달려 마침내 조선의 심장 소리를 들려줄 위대한 발명품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과 신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던 천재와 그 천재를 알아본 고독한 성군이 만나 조선이라는 문명을 함께 조각해 나가는 거룩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달이 뜨면 자는 것.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으나 국가의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성문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 제사를 지내는 시간,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기의 시간은 오직 왕과 지배층만이 독점하는 고귀한 정보였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이 치는 종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살았지만 그 종소리는 종종 부정확했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시간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은 하늘이 준 공평한 선물인데 어찌하여 백성들은 그 시간을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세종은 장영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 즉 살아있는 시계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다시 한번 밤을 지새웠습니다.
중국과 아라비아의 기술 서적을 뒤지고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구슬을 굴리고 그 구슬이 다시 인형을 움직여 북과 종을 치게 만드는 정교한 메커니즘.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당대 최고 수준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침내 서기 1434년 경복궁 보루각에 자경루가 설치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나무 인형이 튀어나와 북을 치고 종을 울렸습니다. 사람의 실수 없이 기계가 정확히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대궐에 울려 퍼졌을 때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기술력이 세계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경루가 대궐의 시간을 지키는 국가의 심장이었다면 그는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앙부일구, 즉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였습니다. 세종은 이 시계를 대궐 깊숙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서울 종로의 해정교 다리 위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은 앙부일구 위에 숫자를 적는 대신 쥐, 소, 호랑이 등 12지신 동물의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 백성이라도 그림을 보고 아, 지금은 소의 시간이니 밭으로 나갈 때구나. 토끼의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갈 때구나를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자 백성을 향한 세종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공공 서비스였습니다. 백성들은 다리 위에 멈춰서서 해시계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위해 하늘의 시간을 땅으로 내려보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시간의 독점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된 순간 조선은 비로소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지혜와 배려로 움직이는 문명국가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복한 세종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시간을 알았으니 이제 그 시간을 만드는 근원인 하늘의 별자리를 조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달력이 아닌 조선의 하늘에 맞는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적군의 침략이 아니라 하늘의 변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을 하늘이 왕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왕은 일식이 예고되면 소복을 입고 궁궐들에 엎드려 구식내를 지내며 자신의 부덕함을 자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을 당혹스럽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명나라 달력에 따라 예고된 일식 시간에 맞춰 세종과 신하들이 엎드려 기다렸으나 해는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5분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신하들은 술렁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왕을 외면하신 것인가? 아니면 왕이 하늘의 시간을 읽지 못하는 것인가? 세종은 이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선이 쓰던 달력은 중국 북경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경과 한양 사이의 거리만큼 조선의 하늘은 명나라의 시간과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탄식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어찌하여 남의 나라 신발을 신고 걷는 것처럼 남의 시간을 써야 한단 말이냐. 세종은 즉시 이순지, 김담 등 젊은 천재 수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특명을 내립니다. 중국의 시간이 아닌 한양의 위도에서 바라본 우리만의 달력을 계산하라.
이것은 당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천문을 읽는 것은 오직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과학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왕조의 기틀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편전학자들은 밤마다 별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수천 번의 복잡한 계산과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서기 1444년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서인 칠정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칠정이란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을 뜻합니다. 즉, 우주의 7 주인공이 조선의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계산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은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천문 계산 시스템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농부들은 매일 비가 올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를 정확한 조선의 달력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정산의 완성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은 조선의 머리로 생각하고 조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세종의 자존심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정복한 세종. 하지만 그의 배려는 이제 하늘을 넘어 백성들이 딛고 서 있는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이 흙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땅의 과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은 농자의 천하였습니다.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땅의 수확에 달려 있었고, 그 수확을 결정짓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기상 관측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막연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왕은 기우제를 지냈고, 비가 내리면 관리들은 비가 땅속으로 서너치 정도 스며들었습니다 라고 대강 보고할 뿐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모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다음 농사를 대비하겠는가? 세종에게 과학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가장 실질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위대한 발명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자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향이 궁궐들에 놓인 그릇에 빗물이 고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것입니다. 세자는 땅에 스며드는 비의 양을 재는 대신 일정한 크기의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를 재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아들의 영특한 생각을 본 세종은 즉시 장영실과 지평전 학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전국에 비를 잴 수 있는 표준적인 기구를 만들라. 하량의 비와 영남의 비, 호남의 비가 다를 것이니 이를 수치로 기록하여 데이터로 남겨야 한다. 서기 1441년,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추구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가스텔리가 만든 추구기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인류사적 쾌거였습니다. 세종은 추구기의 크기와 깊이를 엄격하게 규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국 팔도에 보급하여 비가 올 때마다 관리들이 자를 들고 물의 깊이를 0.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통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내린 비의 양을 작년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수확량을 예측하며 흉년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세금을 깎아주거나 군량미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종에게 추구기는 하늘의 변덕을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미리 손을 내미는 사랑의 계측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종은 이제 백성들이 딛고 선 그 척박한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길러낼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생존의 기술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나라 농사법이 아닌 우리 흙과 우리 씨앗에 맞는 지식을 찾는 여정. 바로 조선 농업의 성서라 불리는
농사직설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서재에는 명나라에서 들여온 화려한 농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책들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 책들은 비옥하고 따뜻한 강남 지방의 농법을 다루고 있었을 뿐 춥고 거친 바람이 부는 조선의 산간 지역이나 척박한 황토 땅에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현들의 글귀가 담긴 책을 보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막연한 경험에 의존해 한 해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결단했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기후와 풍토가 다르다.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춤을 출 수 없듯이 우리 땅에는 우리만의 농사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세종의 천재성과 인본주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학자들을 서고로 보내는 대신 관리들을 전국의 논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지위가 높고 학식이 깊은 자들이 아니라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늙은 농부들을 찾아가라.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시기, 가뭄을 이기는 법, 걸음을 주는 요령을 낱낱이 물어 기록하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장 중심의 보텀업 혁명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노인들의 투박한 말투 속에 수천 년간 쌓여온 조선 땅의 생존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정초, 변유문 등 지편전 학자들은 전국의 농사꾼들을 인터뷰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흙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씨앗은 언제 비를 맞아야 하는지 조선의 흙이 내뱉는 날것의 목소리가 한 권의 책으로 묶였습니다. 서기 1429년 마침내 조선 농업의 성서라 불리는 농사직설이 탄생했습니다. 직설이라는 이름 그대로 꾸밈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옮겼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이 책을 대궐에만 두지 않고 전국 팔도에 보급했습니다. 관리들은 마을 어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책의 내용을 소리 높여 읽어주었습니다.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막연한 경험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법이 보급되자 곡식의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마을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국가의 창고는 넉넉해졌습니다. 세종에게 농사직설은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백성은 나라의 하늘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라는 자신의 통치 철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넓히고 과학을 세우고 배를 불려도 세종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백성들은 여전히 스스로 읽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읽어주지 않으면 왕이 베푼 은혜조차 종이 위에 까만 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종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하고 고독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바로 기득권의 상징인 문자를 빼앗아 백성에게 돌려주는 일. 훈민정음 창제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하늘을 읽고 농법이 땅을 일깨웠다면 이제 조선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문명이 숭실 지배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북방은 여진족의 끊임없는 약탈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이름만 조선의 땅이었을 뿐 실제로는 야인이라 불리는 여진족들이 말을 달리는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강토를 한치도 잃을 수 없으며 북방의 백성들이 매일 밤 공포에 떨게 둘 수 없다. 이 거대한 북진 정책의 선봉에 선 인물은 뜻밖에도 칼을 든 장수가 아닌 붓을 든 선비 김종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찌 가냘픈 선비가 저 거친 여진족의 소굴로 간단 말이냐.
하지만 세종은 김종서의 가슴 속에 깃든 감철 같은 의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종서 역시 왕의 신뢰에 목숨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함경도의 살을, A는 추위 속에서 수십 년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선을 지켰습니다. 여진족들은 김종서를 가리켜 백두산 호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김종서는 단순히 힘으로 그들을 억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군율로, 때로는 따뜻한 회유로 여진족의 부족들을 하나씩 조선의 질서 아래 복속시켰습니다. 마침내 서기 1449년 압록강 유역의 사군과 두만강 유역의 육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국경선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세종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 삼남지방의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는 사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향을 떠나 척박한 땅으로 옮겨가야 했던 백성들의 원망과 눈물이 북방의 눈보라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김종서는 전장에서 돌아와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이제 두만강 물줄기가 조선의 앞마당이 되었나이다. 사군 육진의 개척은 조선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주역 김종서의 등 뒤로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호랑이였으나 궁궐의 정쟁에서는 고지식했던 노장. 훗날 수양대군의 칼날 앞에 쓰러지게 될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이 영광의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어 쓸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이제 완전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국경까지 정비한 세종.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입을 열어주고 백성의 귀를 틔워줄 소리의 혁명이 그의 깊은 안질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법은 곧 공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목이 달아나거나 매질을 당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잡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은 법전을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이란 죄인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냐. 세종은 먼저 사형수들의 목숨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을 수령의 판단 한 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종은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한 번 끊어지면 다시는 이을 수 없으니 사형에 처할 죄인은 반드시 3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 존중의 정점인 삼복제입니다. 왕이 직접 판결문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며 단 한 명의 무고한 죽음도 막으려 했던 지독한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위대함이 가장 빛난 곳은 법의 사각지대, 즉 짐승 취급을 받던 노비들에게 향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출산 후 곧바로 일터로 불려나가 고통받는 여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어찌 노비라 하여 산후조리도 없이 일을 시킨단 말이냐. 세종은 파격적인 명을 내립니다.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의 휴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준다는 것은 신하들에게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세종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내가 어찌 회복하겠느냐.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쉽지 않은 남성 출산 휴가를
세종은 이미 조선 초기에 법으로 박아버린 것입니다. 세종의 법전에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는 형벌을 금지했고, 나이 9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왕이 직접 쌀과 고기를 하사하며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차가운 칼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는 따뜻한 외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율했습니다. 자신들을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왕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마음을 다스려도 백성들의 먹고 사는 현실적인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토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법을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민주적 실험을 준비합니다. 관리들의 의견이 아닌 17만 명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유례없는 도전. 바로 공법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근간은 농사였고 국가 재정의 핵심은 땅에서 거두는 세금인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금 제도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논밭을 돌아다니며 그해의 풍용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 다펌손실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관리가 마음만 먹으면 풍년도 흉년으로, 흉년도 풍년으로 동갑시킬 수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고 백성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은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을 구분하고 수확량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새로운 법, 공법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신하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을 바꿀 수 없다며 버텼고, 지방의 수령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때 세종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신하들의 말이 아닌 이 법을 직접 짊어질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서기 1430년 조선 전역에서 거대한 규모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양의 관리부터 저 멀리 남쪽 끝의 농부까지 무려 17만 2,416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가구의 의견을 물은 셈입니다. 통신도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600여 년 전, 왕이 백성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했던 이 시도는 현대 민주주의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9만 8천 표, 반대 7만 4천 표였습니다. 찬성이 많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백성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법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세종은 이후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 법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지역별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토지를 6등급으로, 풍용을 9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전분 6등법과 연분구 등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과정은 세종의 통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는 왕의 권위로 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성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결국 공법은 조선의 가장 공정한 세금 제도로 자리 잡았고, 이는 왕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찬란한 성취 뒤로 세종의 육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지독한 공부, 그리고 당뇨와 안질은 왕의 눈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왕의 눈이 멀어갈수록 조선의 앞날을 밝힐 가장 위대한 빛이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조차 몰랐던 비밀스러운 연고. 조선의 영혼을 담은 28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는 깊은 밤, 경복궁 강령전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양냄새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조선의 왕 세종 이도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과로와 지독한 소갈증, 그리고 눈앞이 안개처럼 뿌옇게 변하는 안질은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 걸음 앞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 세종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모르게 종이 위에 기하학적인 선과 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편전 학자들도 정승들도 알지 못했던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왕은 이 위대한 일을 비밀리에 지내야 했을까? 그것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에게 글자 한자는 곧 권력이자 하늘이었습니다. 중화의 문자를 두고 우리만의 글을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반발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세종은 이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넘기 위해 자신의 눈이 멀어가는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 홀로 고독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의 영감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내뱉는 투박한 소리,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의 입모양,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의 마찰음에 집중했습니다. 소리에는 그 결이 있고 입모양에는 그 이치가 있다. 어찌하여 한자는 그 소리를 담지 못하고 뜻 뒤에 숨어 있는가? 세종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 사람을 조합해 모음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의 발명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소리로 환원하는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왕은 안질이 심해져 글씨를 쓸 수 없을 때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써보며 그 회계 흐름을 느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정의공주 등 그의 자녀들만이 이 비밀스러운 산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눈을 잃어가는 대가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할 빛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 1443년 12월, 드디어 28자의 형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무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건국 이래 가장 격렬한 사상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한 유학자들의 대부, 최만리와의 전설적인 논쟁이 기다리고 있는 훈민정음 선포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444년 2월, 한양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종이 28자의 새로운 문자, 즉 훈민정음의 창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편전의 학자들조차도 왕이 이런 엄청난 일을 홀로 추진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격렬한 사상적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대의 선봉에 선 인물은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옹졸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누구보다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와 외교적 안정을 걱정하는 올곧은 선비였습니다. 최만리는 6가지 이유를 들어 훈민정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장문의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우리 조선은 대대로 중국을 섬기며 한자를 써왔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만의 글자를 쓴다면 이는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길입니다. 한자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새 글자를 만든다 하셨으나 글을 모르는 것은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지 글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천한 글자 언문이 퍼지면 백성들은
더 이상 성현의 책을 읽지 않고 천박해질 것입니다. 최만리의 논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문자는 오직 사대부의 전유물이며 백성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라는 견고한 기득권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소를 읽은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평소 신하들의 반대를 경청하고 부드럽게 토론하던 세종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훈민정음은 그의 목숨과도 같은 통치 철학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향해 벼락 같은 분노를 쏟아냅니다. 네가 운서, 즉 언어학을 아느냐? 사선 칠음에 대해 한 글자라도 아느냐? 내가 백성을 가엾게 여겨 글자를 만든 뜻을 어찌 너희가 오랑캐의 짓이라 모욕하느냐? 세종은 경노했습니다. 철총이 만든 이두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 찬양하면서 어찌 내가 만든 글자는 천박하다 하느냐? 너희는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더냐? 이것은 단순한 글자의 문제를 넘어선 인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최만난리가 성리학이라는 이념의 성벽을 지키려 했다면 세종은 그 성벽 밖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눈물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 학자들을 하루 동안 옥에 가두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이 문제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관철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반대파를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후속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비어천가를 새 글로 짓고 관리들을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자가 살아남으려면 철학뿐만 아니라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세종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온 28자는 기득권의 반대를 뚫고 백성의 삶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소리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446년 9월 조선의 역사를 넘어 인류 문명사에 유례없는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공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담은 문자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책의 서문에 자신의 모든 진심과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 유명한 선언, 나란 말씀이 듣기에 달아 로 시작되는 어제 서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세종의 위대한 사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평등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에게 지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높은 성벽이었으나 세종은 그 성벽을 허물고 백성들에게 지식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가엾게 여긴 왕의 마음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뜻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그야말로 기적의 문자였습니다. 한자를 익히는데 평생을 바쳐야 했던 사대부들과 달리 영리한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곧바로 실전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용비어천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새 글로 노래하며 한글이
고차원적인 문학을 담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석고상절, 부처의 일생을 새 글로 적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정의 혁명, 억울한 죄수가 자신의 사연을 직접 한글로 적어 올리게 했고, 관리들의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을 포함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조선의 담벼락에는 한자가 아닌 투박한 한글로 적힌 벽서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의 아낙네들이, 밭을 갈던 농부들이 서로의 이름을 적어주고 안부를 묻는 소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문자의 탄생을 넘어 조선인의 영혼이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빛의 축제 뒤편에서 세종의 촛불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데 자신의 마지막 시력과 기력을 모두 쏟아부은 거인은 이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어린 손자와 야망에 찬 아들들 사이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전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냈던 훈민정음의 선포.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으나 정작 자신의 눈은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왕을 더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둘 떠나보내야 했던 상실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종에게 아내 소원왕후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친정이 도륙당하는 고통을 함께 견뎌낸 전우이자 고독한 왕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을 선포하던 바로 그 해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은 통곡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온갖 정사를 돌보는 동안 준전은 내 뒤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나를 지탱해 주었거늘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짐을 나누겠는가? 슬픔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그보다 앞서 가장 아끼던 아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을 연달아 잃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심정은 그 어떤 철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궁궐의 화려한 연을보다 차가운 불당에 앉아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아들은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소를 쏟아냈지만 세종은 그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종교에 귀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쏟아낼 유일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뒷모습은 이제 거대한 거인이 아닌 병들고 지친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독한 당뇨는 그의 살을 깎아먹었고 다리는 부어올라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직전까지도 그는 아들 문종에게 국왕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백성들이 흉년에 굶지 않도록 구휼제도를 점검했습니다. 1450년 2월 조선의 태양 세종이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저물었습니다. 그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는 거대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세종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조선의 태양은 서서히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세자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미처 다하지 못한 조선의 꿈을 부탁합니다. 거인의 눈물은 그렇게 조선의 흙으로 스며들어 훗날
우리가 누릴 찬란한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경기도 여주의 영릉에 잠들었습니다. 평생을 백성을 위해 눈을 혹사하고 몸을 갈아 넣었던 거인은 이제야 비로소 차가운 흙 아래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권력 구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공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의 뒤를 이은 5대왕 문종을 병약하고 유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막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그곳에는 아버지 세종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어쩌면 준비된 또 한 명의 성군이 서 있었습니다. 문종은 단순히 세종의 아들이었기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자로서 혹독한 경영 수업을 견뎌낸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문종의 진면목은 뜻밖에도 밀리터리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유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국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는 조선의 독자적인 로켓 무기인 화차를 직접 설계하고 개량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을 동시에 쏟아붓는 이 가공의 무기는 훗날 임진왜란에서도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문종은 분만준 왕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강토를 지키기 위해 화약의 배합과 발사 원리를 밤새 연구하던 밀리터리 덕후이기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그의 발자취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세종의 업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추구기는 사실 세자 시절 문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를 재보자는 그의 발상은 조선 과학을 또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왕에게 부족했던 것은 오직 시간과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소원왕후와 아버지 세종의 상례를 치르며 그는 법도에 따라 음식을 멀리하고 밤낮으로 통곡했습니다. 이미 약해진 몸으로 치러낸 지독한 상례는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주상의 몸은 이미 마를 대로 말라 뼈만 남으셨다. 기록에 남은 이 한 문장은 문종이 짊어졌던 왕관의 무게를 짐작케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아들 홍의의 앞날을 걱정하며 세종이 닦아놓은 평화의 터 위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를 보낸 슬픔 속에서도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형제들, 즉 야망에 찬 숙부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세종 치하에서 억눌러 왔던 각자의 재능과 세력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경복궁의 밤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침전 안에는 조선의 5대 국왕 문종 이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지독한 종기 등창으로 인해 이미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고열은 그의 명민했던 정신을 시시각각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그를 더 처절하게 괴롭힌 것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린 아들, 세자 홍의의 얼굴이었습니다. 홍의는 이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이미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인 자신마저 떠나면 이 넓고 차가운 궁궐에 세자의 혈육이라곤 3살 터울의 누이 경혜공주와 야망을 품은 숙부들 뿐이었습니다. 문종은 떨리는 손을 뻗어
침전 곁을 지키던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노장 김종서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종은 갈라진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과인이 갈 날이 머지않았어. 경들은 들으시오. 저 어린 세자는 내가 남기는 마지막 혈육이자 이 나라의 내일이요. 부디 경들이 세자의 부모가 되어주고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조선의 방파제가 되어주시오. 김종서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맹세했습니다. 죽음으로 세자를 지키겠노라고. 문종은 결국 그날 밤 어린 아들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한 채 승하했습니다. 12살 소녀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으나 그 울음은 궁궐의 높은 담장에 부딪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즉위식에서 단종은 어른의 몸에 맞춰 제작된 무거운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에 달린 구슬들이 소년의 뺨을 때릴 때마다 단종은 비틀거렸습니다. 왕의 무게는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어린 나이를 빌미로 황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대신들이 후보자의 이름 위에 노란 점을 찍으면 왕은 그저 낙점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종친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으며 그는 조카를 지키는 척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는 이미 안쪽에서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차가운 대궐 안에서 12살 소년 왕 단종이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은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가 아니라 3살 터울의 누이 경혜공주가 머무는 처소였습니다. 문종과 현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남매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빼어난 용모와 기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두고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매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으나 그 아름다움은 거친 폭풍전야에 피어난 위태로운 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 경혜공주는 단종에게 누이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딸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세자가 보위에 올랐을 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가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형조 판서 정춘경의 아들 정종이었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의 가문은 단종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종은 명문가의 자제답게 기품이 넘쳤고 무엇보다 단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단종은 궁궐의 삼엄한 감시와 대신들의 눈치를 피해 자주 공주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왕이 아닌 동생으로 돌아가 누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매형인 정종과 담소를 나누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단종이 경혜공주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수양대군을 비롯한 종친들이 긴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들 남매의 우애가 깊어질수록 그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정치적 결속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야욕은 이 아름다운 남매의 소박한 행복마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단종의 주변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단종의 심리적 지주였던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었습니다. 수양은 정종이 안평대군과 모의하여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압박했습니다. 공주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수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던 경혜공주의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단종에게 늘 말했습니다. 전하, 부디 강건하셔야 합니다. 숙부들의 눈빛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유지를 잊지 마소서. 단종은 그런 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님만 곁에 계시면 저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하늘에는 수양이라는 검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경혜공주와 단종은 각자 가장 처절한 비극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경복궁의 높은 담장 너머 수양대군의 사조에는 밤마다 정적을 깨는 은밀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카인 단종이 보위에 오른 뒤 대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황표 정치가 계속되자 수양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에게서 물려받은 뜨거운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에게는 칼을 휘두를 명분과 그 칼을 정확한 곳에 꽂아줄 지략가가 부족했습니다. 이때 운명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어머니의 배 속에서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왜소하고 볼품없어 집안에서조차 큰 기배를 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집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경덕궁직이라는 말단 문지기 관직을 지내며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권람에게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종묘사직을 바로잡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자취를 감추는 것이 낫다고 말할 만큼 권력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권람의 주선으로 수양대군을 처음 만난 날, 한명회는 수양의 눈빛에서 자신이 찾던 주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양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군께서는 어찌하여 천하의 인재를 모으려 하십니까? 단순히 술떡물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하를 도모하시려는 것입니까? 수양은 이 서슬퍼런 질문에 숨기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는 내 조부 태종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대신들의 손에 휘둘리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이날 이후 한명회는 수양의 그림자가 되어 거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덕궁직이라는 낮은 신분을 이용해 궁궐 안팎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대신이 김종서에게 머리를 숙이는지, 누가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지, 누가 돈과 권력 앞에 약해지는지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한명회는 한양시전의 상인들과 하급 관리들까지 포섭하여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권의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피로 물들인 살생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생구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고립작전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왕권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생과 사로 나누어 거사 당일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차려되어 두어야 할 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포섭했고 제거해야 할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칼날을 준비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치밀함에 감탄하며 그를 나의 장량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왕조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무사들을 포섭해 수양의 수하로 모았고 거사 당일의 동선까지 0.1mm의 오차도 없이 짜맞췄습니다. 1453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명회는 수양에게 속삭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양은 한명회가 건넨 살생부를 품에 넣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조선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한명회가 설계한 피해 각본이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최사똥이라 멸시받던 지략가와 왕이 되지 못한 대군의 야망이 만나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역사적 공모였습니다. 이제 한양의 밤거리는 곧 들개들의 울음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한양의 밤은 유난히도 시리고 어두웠습니다. 종로 봉익동에 위치한 영의정 김종서의 저택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가슴에 갑옷을 껴입고 그 위에 도포를 덧입어 살기를 숨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양정, 이머울은 같은 거구의 무사들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수양은 대문 앞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나직하게 명했습니다. 오늘 조선의 해묵은 명운을 바꾼다. 망설이는 자는 베겠다. 수양은 대문을 두드려 김종서를 불러냈습니다. 북방을 호령하던 노장 김종서는 의심 없이 아들 김승벽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군이 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을 당황하면서도 김종서는 예우를 갖추어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대군께서 어찌 예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수양은 품속에서 서신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의정, 전하께서 내리신 지극히 엄중한 밀지가 있소. 사안이 급해 내 직접 들고 왔으니 어서 읽어보시오. 김종서는 서신을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밤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불빛 아래서 읽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양이 제지했습니다. 안에 사람들의 귀가 많쇼. 빛이 비추어 여기서 보시는 게 어떻겠쇼? 김종서가 서신을 펼쳐 고개를 숙인 그 찰나 수양의 눈짓을 받은 이모어른이 도포 속에 숨겨두었던 무거운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휙!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거구가 힘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아들 김승벽이 아버지를 보호하려 몸을 던졌으나 무사들의 칼날은 이미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수양은 쓰러진 김종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역적을 쳤다. 이제 궁으로 간다. 그 시각 함염에는 경복궁 돈화문 앞에서 등불을 밝히고 살생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대궐문을 장악하고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한명회는 들어오는 대신들의 직함과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고인 들어오시오. 전하께서 급히 부르셨소. 영문도 모른 채 입궐하던 황보인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무사들의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뒤따라오던 조국관, 이양 등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중신들도 살생부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대궐안은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은 침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관들이 문을 걸어 잠갔지만 피비린내는 이미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양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단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김종서 무리가 반역을 꾀하여 신이 먼저 그들을 쳤나이다. 이제 안심하소서. 단종은 숙구의 눈에 서린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양의 개천은 대신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조선의 법도와 예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는 수양이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의 정변으로 조선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종이 아끼던 인재들과 문종이 부탁했던 고명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습니다. 한 명에는 살생부를 덮으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주인은 바뀌었다. 계유정난.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단종에게 닥칠 더 거대한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한 수양은 이제 조카의 머리 위에 씌워진 왕관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 수양대군의 칼날은 이제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최대의 정적이었던 동생 안평대군 이용을 향했습니다. 안평은 세종의 아들 중 가장 풍부한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인 비해당에 당대 최고의 문사들을 불러 모아 시를 읊고 그림을 논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습니다. 안견에게 그리게 한 목류도원도는 그가 꿈꾸던 이상향을 담은 결정체였으나 그 낙원은 현실의 잔혹한 권력투쟁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수양에게 안평의 예술적 풍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권을 위협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거사 당일 밤 안평대군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서재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궐을 장악한 수양은 한명회의 살생부를 근거로 안평이 김종서와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무장들이 비해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안평은 정갈하게 갈아놓은 먹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형님께서 이 먹물보다 진한 피를 보려 하시는구나. 수양은 안평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화를 쏘고 글을 읽던 형제였으나 권력이라는 괴물은 그들의 추억을 이미 난도질한 뒤였습니다. 안평은 곧바로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안평은 홀로 절규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보위를 탐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이런 가혹한 필치를 허락하셨는가. 그는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으려 했으나 그가 쓴 글씨들은 조정의 명령에 의해 불태워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수양은 안평을 살려두는 것이 훗날의 화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안평의 처단을 강력히 요구했고 수양은 기다렸다는 듯 사약을 내렸습니다. 1453년 10월 18일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예술가였던 안평대군은 35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마신 사발 속에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먹물보다 더 검고 쓴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죽음은 단순한 종친의 숙청을 넘어 세종이 공들여 키워온 문화적 역량의 거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안평을 따르던 수많은 지편전 학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거나 수양의 밑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비해당의 뜰에 피었던 꽃들은 짓밟혔고 그곳에 가득 채웠던 시문들은 역적의 흔적으로 치부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안평의 비극은 단종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이해해주던 숯불을 잃은 소년 왕은 이제 궁궐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수양은 동생의 죽음을 발판 삼아 단종의 권위를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안평이 죽은 뒤 수양대군은 동생의 목숨을 거둠으로써 왕자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형제를 죽인 왕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가슴에 새겨야 했습니다. 1455년 6월 11일 한여름의 경복궁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양대군은 이미 영의정부사로서 조선의 모든 행정과 군사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소년 왕 단종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가련한 주권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양의 측근인 한명회, 권람, 그리고 신숙주 등 훈구 공신들은 매일같이 단종을 압박하며 보위를 넘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어 정사가 번잡하니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군께서 보위에 오르셔야 한다는 것이 천심이자 민심이옵니다라며 단종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6월 11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단종은 더 이상 숙부의 서슬퍼런 칼날과 대신들의 노골적인 협박을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 곁에 있던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옥새를 가져오너라. 왕권을 상징하는 차가운 옥새가 쟁반에 담겨 나오자 단종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들고 수양대군이 대기하고 있던 경복궁 사정전으로 향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애워싼 숙부의 무사들과 공신들을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덕이 없고 나이가 어려.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벅차오. 이제 이 옥새를 숙부께 전하니 부디 선왕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시오.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형식적인 삼양, 즉 3번을 거절하는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전하, 신이 어찌 감히 이런 망극한 말씀을 듣겠나이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지를 눈앞에 둔 포식자의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단종이 거듭 옥새를 밀어내자 수양은 마침내 못 이기는 척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옥새를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한 양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꿈꾸었던 유교적 문치국가의 법도가 무력과 야망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굴절점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상왕이라는 이름뿐인 예우를 받으며 창덕궁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수양대군이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하는 화려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백관들이 뜰에 늘어서서 만세를 외쳤으나 그 함성 뒤에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이들의 흐느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즉위식을 지켜보던 몇몇 신하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채 옥좌에 앉아 만조백관의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조카의 신하가 아닌 조선의 절대 군주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옥좌는 어린 조카의 눈물과 수많은 충신의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고귀한 꽃이라 불리던 경혜공주의 운명은 동생 단종의 폐위와 함께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문종의 장성한 외딸이자 단종의 유일한 혈육인 그녀는 세조에게 있어 살아있는 정통성의 위협이자 반드시 꺾어야 할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조 1년, 남편 정종이 단종 복위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경기도 광주로 유배되자 경혜공주 역시 왕실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채 남편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절을 거느리고 만백성의 추앙을 받던 공주는 이제 대역죄인의 철하는 낙인이 찍힌 채 거친 길을 걷는 망명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종의 유배지가 전라도 광양으로 옮겨지고 세조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침내 경혜공주에게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주의 신분을 박탈하고 전라도 순천 관하의 노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일국의 공주가
관비가 된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순천으로 끌려간 경혜공주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관아의 마당과 비아냥거리는 관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순천 부사는 노비로 전락한 그녀를 기선 제압하기 위해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내어 종비리하는 험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부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는 왕실의 귀한 몸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인 노비일 뿐이다. 어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경혜공주는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관아 대청마루 중앙의자에 당당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부사를 쏘아보며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의 처로 노비가 되었으나 나는 엄연히 선왕의 딸이자 이 나라의 공주다. 관비에게도 법도가 있거늘 어찌 감히 임금의 딸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을 내리는가? 니놈이 정령 죽기를 각오한 것이냐? 경혜공주의 서슬퍼런 기품에 압도된 부사와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몸은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신부는 노비로 떨어졌으나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왕실의 자부심은 세조의 칼날으로도 베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강인함 뒤에는 처절한 슬픔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복중에는 남편 정종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배지를 전전하며 노비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공주는 밤마다 영월로 떠난 동생 단종의 안위를 걱정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부디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소재가 살아있어야 저 또한 이 치욕의 세월을 견딜 수 있나이다.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들을 낳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대역죄인의 후손이라 하여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조의 정비 정의왕후가 공주의 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만류하여 간신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관비의 신분으로 바느질을 하고 험한 일을 견디며 아들 정미수를 키워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억을 뒤로한 채 흙바닥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영광과 몰락을 동시에 상징하는 가장 아픈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떨어진 그녀의 눈물은 순천의 산하를 적셨고 이는 훗날 세조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업보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던 경혜공주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의 풍파 속에서 홀로 조선 왕조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1년이 흐른 1456년 6월 궁궐의 화려한 연회 뒤편에서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충절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혼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유은부.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은 세종의 깊은 신임 아래 지편전에서 학문을 닦으며 조선의 문물을 정비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조는 임금이 아니라 어린 조카의 보위를 찬탈하고 법도를 무너뜨린 나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단종을 다시 보위에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건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사의 기회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날로 잡혔습니다. 혼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무신 유응부가 왕의 호위무사인 벼룬검을 맡기로 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칼날로 세조와 한명회를 단숨에 베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예리한 직각은 죽음의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연회 당일 한명회는 장소가 좁고 날이 덥다는 핑계로 벼룬검의 입장을 갑자기 금지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자 공모자 중 하나였던 김질은 공포에 질려
장인 정창손에게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곧장 세조에게 달려가 거사 내용을 밀고했습니다. 한밤중 한양 시내에는 서슬퍼런 군사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공모자들은 차례로 결박되어 세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직접 군문에 나선 세조는 분노로 몸을 떨며 성산문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였느냐. 그러자 성산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나리의 신하가 아니오. 나리가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 어찌 반역이라 하겠소. 세조는 더욱 경노하여 달구어진 쇠붙이로 성산문의 다리를 지지는 단근질을 명했습니다. 사릿하는 냄새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으나 성산문은 심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호통쳤습니다. 나리의 형벌이 이토록 가혹하구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임금은 오직 한 분뿐이니 어서 나를 죽이시오. 세조는 박팽년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내 밑에서 녹봉을 먹으며 신하를 자처하지 않았느냐? 박팽년은 빙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녹봉은 단 한 톨도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으며 나리에게 올린 장계에도 신하 신자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소. 실제로 나중에 그의 집을 조사해 보니 세조 즉위 이후 받은 곡식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의 절개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사육신과 그들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처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거여형에 처해지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은 공신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성산문은 처형장으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들고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하얀 눈이 세상을 덮을 때 홀로 푸르른 소나무가 되겠다는 그의 맹세는 피로 물든 한강변의 형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육신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이 얼마나 잔혹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심이라는 가치를 증명했고 이는 훗날 조선 선비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그들의 육신을 찢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지 않는 별이 되어 단종이 있는 영월의 밤하늘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조에게 남은 길은 더 큰 피해 숙청과 지독한 양심의 가책뿐이었습니다. 1457년 6월 21일 한양 청계천 하류에 놓인 투박한 돌다리 위로 잔인한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곁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의 지위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에 유배를 명받았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나룻배를 타기 위해 한강변으로 향하던 17소년 왕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왕비가 되었으나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맨발로 달려와 다리 위에 섰습니다. 다리 이름은 본래 영도교였으나 이날 이후 백성들은 이를 영의별다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단종을 호송하며 다리를 건너려 할 때 정순왕후는 단종의 말굽비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를 두고 홀로 가시나이까? 차라리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단종은 말 위에서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어린 아내를 향해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전,
아니, 부인. 부디 몸을 소중히 하시오. 내 반드시 살아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강건하게 버텨주어야 하오. 정순 왕후는 단종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군사와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리 위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정순 왕후는 품 속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꺼내 단종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유배지에서 갈아입을 옷가지와 버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실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매 중강, 저는 전하가 계신 동쪽 하늘을 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체온이자 살아서 나누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재촉이 이어지자 단종을 태운 말은 서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 난간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청계천 물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단종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군사들은 그에게 앞만 보고 가라며 말의 엉덩이를 채찍질했습니다. 다리 너머로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 사이로 단종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순 왕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청계천의 물줄기보다 깊고 험한 권력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다리 위에 새겨진 채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연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가는 길은 700리. 소년 임금에게는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아득한 길과 같았습니다. 1457년 6월의 뙤약볕 아래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군사들의 호위 속에 험준한 산맥을 넘고 넘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명포였습니다. 이곳은 서강이 삼면을 휘몰아 흐르고 뒤편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가로막아 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위해 골라준 이 유배지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17 소년에게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단종은 강가 모래밭 위에 지어진 작은 초가집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경복궁 침전 대신 습한 강바람이 들이치는 초라한 방 한 칸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낮이면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소나무에 몸을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슬픈 말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정설에 따르면 단종이 소나무 가지 사이에 걸터 앉아 쉴 때면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구부려 어린 임금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연조차 연민을 느꼈던 소년, 왕의 고독은 그토록 깊었습니다. 밤이 되면 청령포의 정막은 더욱 잔인하게 단종을 파고들었습니다. 간물소리와 소쩍새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때 단종은 등불 아래서 붓을 들어 마음속의 응어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자규시입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몸은 외로운 그림자 되어 푸른 산속을 헤매네.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놀 길 없고 해마다 하늘 사겨도 끝이 없구나. 소쩍새 소리 끊긴 새벽녘에 지는 달빛만 비치는데 피를 토하듯 우는 저 새소리, 내 마음과 어쩌면 이리도 닮았는가. 자기는 예로부터 피를 토하며 우는 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를 그 외로운 새에 투영했습니다. 왕관을 뺏기고 가족과 떨어져 목숨마저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가 밤새 울어대는 새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구 하나하나에는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예견한 소년의 서글픈 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저녁이면 거처 뒷산의 험한 바위 벼랑인 노산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서쪽, 즉 한양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그곳에 널려있는 돌들을 하나둘 주워 작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향탑입니다. 돌 하나를 놓으며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를 생각하고 또 돌 하나를 놓으며 죽어간 충신들의 넋을 빌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탑은 소년 왕이 세상에 매뱉지 못한 단절된 대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청룡포의 아름다운 낙조는 단종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가 질수록 더해가는 추위와 고립감은 그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그곳에서도 임금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산군이었으나 그를 모시는 하급 관리나 노비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세조가 바라는 대로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묵묵히 흘러갔고 영월의 숲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단종이 청룡포에서 보낸 짧은 여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고립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요한 요새 안으로 단종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올 또 다른 비극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영월 청룡포의 서늘한 강바람 속에서 자규실을 읊조리고 있을 무렵 경상도 순흥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형제들 중 가장 강직한 성품을 가졌으며 조카 단종을 향한 충심이 누구보다 깊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순흥으로 유배된 그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동지인 순흥부사 이보흠을 만나게 됩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밤마다 은밀히 만나 피눈물을 흘리며 도탄에 빠진 종묘사직을 걱정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보흠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후사, 내 형님이 보위를 찬탈하고 어린 조카를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이는 하늘의 도리가 아니오. 내 비록 유배된 몸이나 영남의 선비들과 군사들을 모아 단종 전하를 다시 보위에 올리고자 하오. 경이 나를 도와주겠소. 이보음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답했습니다. 대군, 소신 또한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나이다. 목숨을 바쳐 대업을 완수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경문을 작성하여 영남 지방의 선비들에게 돌리고 유배지에 숨겨둔 무기들을 점검하며 거사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을 다시 한양으로 모셔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금성대군의 집 노비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한양으로 달려가 밀고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세조는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조카를 위해 다시 칼을 들었다는 사실은 세조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세조는 즉시 대규모 군사를 영주로 파견하여 순흥을 초토화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457년 가을, 평화롭던 순흥 땅에는 곡소리와 비명이 가득 찼습니다. 세조의 군사들은 금성대군과 연루된 자들은 물론 무고한 순흥 백성들까지 샅샅이 잡아들여 처단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마을을 가로지르는 죽개천이 온통 핏물로 변해 십리밖까지 붉게 흘러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훗날 이곳을 피끝 마을이라 부르며 그날의 참상을 기억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압송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조카를 지키려 했을 뿐 왕위를 탐한 적이 없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후대에 나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금성대군의 장렬한 최후는 단종 복위운동의 마지막 조직적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사의 실패는 단종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이제 조카가 살아있는 한 이런 반란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 실패 직후 단종은 노산군에서 다시 서인, 즉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입니다. 이는 세조가 단종을 왕실의 일원이 아닌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역적의 수괴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손흥의 핏물은 청렴포의 맑은 물까지 오염시키며 단종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불꽃 같은 충절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으나 그의 이름은 조선 선비정신의 또 다른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영월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소년왕 홍의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의 관풍헌에는 아침부터 시린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청령포에 홍수가 나 잠시 거처로 옮겼던 단종은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 왕방연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조가 내린 사약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방연은 일찍이 세종과 문종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고 단종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그를 흠모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차마 주군이었던 소년에게 죽음의 잔을 건네지 못하고 들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신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겠나이다.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단종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텐마루에 앉아 왕방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7 소년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죽음 앞에 선 자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오히려 울고 있는 왕방연을 위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숙부께서 내린 뜻이라면 내가 어찌 거부하겠소. 다만 내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의 피비림이 멈추기를 바랄 뿐이오. 단종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마지막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한양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내 정순왕후와 먼저 떠난 부모님을 향한 마지막 인사인 듯 그의 절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으나 영월의 민간 전승과 야사는 더욱 참혹한 진실을 전합니다.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올리지 못하자 수하의 공생 중 한 명이 공적을 세우기 위해 뒤에서 밧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는 기록입니다. 이때 단종이 숨을 거두자마자 그 공생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조선의 제6대 임금이었던 홍의는 그렇게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외로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내 죄가 무엇이냐는 원망이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성군의 자비였습니다. 단종에 승하하던 그 시각 영월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소년왕의 억울한 죽음을 자연도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림받고 이용당했던 소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세조에게는 권력의 완성을 의미했으나 조선의 역사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종의 정통성을 이은 적통군주를 숙부가 죽였다는 사실은 훗날 두고두고 살인파들의 명분이 되었고 세조의 후손들에게는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17. 오늘날이라면 한창 꿈을 꾸었을 나이에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으나 그가 남긴 충절과 비극의 서사는 500년 조선 왕조 내내 선비들의 가슴을 울리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관풍원 마당에 흩날리던 낙엽들은 단종의 마지막 숨결을 기억하며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왕방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리죽여 울었고 영월의 백성들은 산 너머 들려오는 곡소리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소년왕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으나 그가 흘린 눈물은 영월의 강물에 녹아들어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던 영월의 산천은 수려했으나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죽음보다 무거웠습니다. 듬성대군의 보기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단종이 왕실의 족보에서조차 지워진 평민신분이 되었을 때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향기를 따라 모두가 세조의 발치에 엎드릴 때 세상의 끝이나 다름없는 영월까지 어린 임금을 따라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에 이름 한 줄 제대로 남지 못한 소수의 내관들과 궁녀들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은 낡아 헤어지고 끼니조차 거칠었으나 그들은 단종을 여전히 조선의 유일한 임금으로 받들며 지극정성으로 보필했습니다. 궁녀들은 청령포의 차가운 강물에 손을 적시며 단종의 옷을 빨고 험한 산비탈에서 나무를 캐어 임금의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추락한 단종을 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종은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이제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니 부디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라 고 여러 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단호했습니다. 전하, 저희에게 임금은 오직 전하 한 분뿐이옵니다. 살아서 전하를 모셨으니 죽어서도 전하의 곁에 머물겠나이다.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충성은 권력에 눈먼 공신들의 아첨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단단했습니다. 1457년 10월 마침내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영월 관풍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종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던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궁녀들은 통곡하며 땅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어린 주군이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주군이 없는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종의 숨이 잦아들 무렵 궁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풍원을 나와 영월 동강이 흐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훗날 낙화암이라 불리게 될 험준한 바위 끝이었습니다. 강물은 시퍼런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산바람은 비장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께서 외로운 길을 떠나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남겠는가? 저승에서라도 전하의 수라를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마지막으로 단종이 되신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듯
조선의 마지막 충절을 간직한 여인들은 그렇게 동강의 물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들의 투시는 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에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영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매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따라 목숨을 버린 궁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 바위를 낙화암이라 이름 지었고 그들이 떨어진 강물 위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반종의 비극을 완성한 것은 세조의 칼날이었으나 그 비극을 숭고한 역사로 승화시킨 것은 바로 이들의 이름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는 서슬퍼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린 주군의 시신은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동강물에 던져졌고 누구도 감히 그 곁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서슬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을 때 영월의 하급 관리인 호장 어뭉도만은 달랐습니다. 어뭉도는 밤마다 동강가를 사성이며 물결 위를 떠도는 주군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통곡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건져 올리려 하자 겁에 질린 가족들이 그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십시오. 시신에 손을 대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어명을 어기시렵니까? 어뭉도는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임금의 시신이 물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게 두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나는 살아서 비겁하기보다 죽어서 떳떳한 길을 택하겠다. 이 서슬퍼런 꾸짖음에 아들들은 비로소 고개를 숙였고 새 아들 엄광의 엄광복, 엄광견은 아버지와 함께 운명적인 지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어뭉도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둔 관을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아 수의를 입히고 관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지게를 지고 영월의 험한 산세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등불 하나의 의지에 시신을 메고 산을 오르는 그들의 발자국마다 피눈물이 섞였습니다. 군사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길도 없는 숲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뭉도는 산을 오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전하, 한양의 따뜻한 궁궐을 두고 어찌 이 험한 곳까지 오셨나이까? 처신이 비록 미천하나 전하의 마지막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나이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영월의 동쪽 기슭, 지금의 장릉 자리가 되는 명당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사라진 자리에 눈이 녹아 있어 그곳을 장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뭉도는 언 땅을 파헤치며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터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단종의 시신을 매장하고 흙을 덮은 뒤 그는 무덤 앞에서 절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훗날 역사가 전하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뭉도는 곧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영월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고 평생을 은둔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뭉도의 이 행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고위 관료들도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외면했던 일을 변방의 작은 고을 호장이 목숨과 가문 전체를 걸고 완수해낸 것입니다. 만약 어문도의 결단이 없었다면 단종의 시신은 영영 찾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권될 때 어문도의 공적 역시 높이 평가받아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문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의의 힘이었습니다. 영월의 차가운 땅 속에 단종을 묻으며 그가 남긴 것은 세조의 칼날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후대인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영월에서 날아온 비보는 동대문 밖 낮은 산기슭에 머물던 정순왕후 송씨의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남편의 사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8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죽음 이후 그녀를 노비로 강등시키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으나 차마 일국의 왕비였던 그녀를 관아의 종으로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지금의 숭인동 낙산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세조가 베푸는 그 어떤 배려나 왕실의 구줄물자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을 죽인 이의 손에서 나오는 쌀은 한 톨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서슬퍼런 기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초막 근처에는 작은 샘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함께 궁에서 쫓겨난 3명의 궁녀와 함께 그곳에서 옷감에 자생물을 들이는 염색일을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고운 손은 잿물과 염료에 절어 거칠고 투박해졌으며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이 그녀의 야윈 살갗을 덮었습니다. 잿물에서 보랏빛 염료를 헹굴 때마다 그녀는 남편이 차가운 영월 땅에서 흘렸을 피눈물을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정조에 감동했는지 이 샘물에 옷감을 담그면 유독 자생물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이곳을 자주동천이라 불렀고 그녀의 거처를 정업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세조는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사람을 보내 끊임없이 음식과 비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완강한 거절에 대궐 사령들은 당황하여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그녀를 도운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인근 시장통의 여인들은 관청의 눈을 피해 보리쌀과 채소를 몰래 정업원 담장 너머로 던져주었습니다. 조정에서 금지한 구율이었으나 여인들은 우리 임금의 안주인이 굶주리는 것을 어찌 보느냐며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시장 여인들이 드나들며 소통하던 그 골목은 훗날 여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 권력보다 강한 민초들의 연대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낙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잠든 영월 쪽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긴 통곡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의 발길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위 위에 서서 망부석처럼 동쪽을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그 봉우리를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삿날이 되면 흰밥을 지어 동쪽을 향해 올린 뒤 그 밥을 차마 먹지 못하고 길가에 뿌리며 남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전하, 그곳에서는 부디 배고프지 마시고 평안하소서. 그녀가 64년 동안 올린 이 처절한 기도는 영월과 한양을 잇는 유일한 영혼의 통로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떠난 뒤 무려 64년에 홀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 16년에 이르러서야 8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녀는 낡은 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이제야 전하를 뵈러 간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조의 칼날은 단종의 목숨을 뺏었으나 정순 왕후의 지조와 사랑만은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긴 기다림이었고 권력에 맞선 가장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주동천의 물줄기는 말라붙었을지 모르나 한 여인이 지켜낸 숭고한 절개는 동망봉의 바람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운의 왕비가 아닌 역사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공신들을 장악했던 세조였지만 그가 누린 절대 권력의 이면에는 지독한 어둠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의 차가운 땅에 묻히고 정적들이 모두 사라진 1457년 가을. 세조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조의 무너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칼을 든 자객이 아니라 매일 밤 침전으로 찾아오는 지독한 환청과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세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 그의 장남이자 왕세자였던 의경세자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 의경세자는 세조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의 영민함과 세조의 강단 있는 성품을 고루 물려받은 그는 세조가 피를 흘리며 왕위를 찬탈했던 가장 큰 명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를 밀어내면서 종묘사직을 튼튼히 하여 후대에게 번영을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여기서 후대란 곧 자신의 아들인 의경세자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승하한 지 불과 몇 달 뒤인 1457년 9월, 의경세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달라붙어 약을 처방하고 전국의 용한 무속인들이 구슬버렸으나 세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야사와 민간 전승에 따르면 세조의 꿈속에 단종의 생모인 현덕 왕후가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덕 왕후는 피눈물을 흘리며 세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또한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꿈속에서 현덕 왕후가 세조의 가슴에 침을 뱉거나 손을 뻗어 세자를 낚아채는 광경을 본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실록에는 세자의 병사가 지병인 것처럼 적혀 있으나 당시 백성들은 이를 두고 어린 임금을 죽인 숙부에게 내린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조는 세자의 침전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으나 권력의 제단 위에 바쳐진 피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결국 의경세자는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조에게 세자의 죽음은 세자의 상실을 넘어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완벽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조카의 목숨을 앗았는데 정작 그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아이러니한 비극 앞에 세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세조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으며 이후 그의 성격은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변하거나 반대로 지독한 종교적 참회에 빠져드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세조의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앉은 임금이
밤마다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쥐어뜯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관종을 몰아내고 보위에 오른 세조의 말년이 딱 그러했습니다. 아들 의경세자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조의 온몸에는 정체 모를 종기와 고름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온갖 약재를 달여올리고 귀한 약물을 몸에 발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세조는 매일 밤 자신의 방안을 가득 채우는 단종의 환청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세조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임금의 행차였지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곤용포 안쪽에는 진물과 피고름이 범벅된 속옷이 살점에 달라붙어 있었죠. 세조는 절 근처 계곡의 맑은 물을 보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종들을 물리치고 홀로 계곡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임금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비참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홀로 물속에서 고름 섞인 환부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웬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주겠느냐? 소년은 말없이 다가와 세조의 등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소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독했던 통증이 가라앉고 서늘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취해 소년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아이야,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씻어주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그러자 소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란 세조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년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세조를 괴롭히던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세조는 감격하여 자신이 본 소년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상원사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원사에 보관된 세조의 회촉에 피 묻은 속옷입니다. 이 옷에는 세조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인 피와 고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전설은 세조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피 묻은 속옷은 그가 가졌던 권력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인 증거입니다. 세조는 창원사의 찬바람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병이 낫기를 빌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죽인 어린 조카에 대한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는 부처의 자비에 기대어 보려 했지만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은 잠시 나았을지 모르나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죽는 날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찬탈하기 위해 휘두른 칼이었다면 그 칼날을 갈고 닦아 정확한 곳을 겨냥하게 만든 손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칠삭둥이 지략가 한명유입니다. 개유정난의 설계자로 시작해 영의정의 자리까지 3번이나 오른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만들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의 장인이자 이인자로 군림했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조선의 모든 인사와 정보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세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엄청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아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는 한강변에 거대한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지명이 된 압구정입니다.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며 논인다는 뜻의 우아한 이름이었지만 현실의 압구정은 갈매기 대신 권력의 줄을 대려는 관리들과 뇌물을 든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명회는 그곳에 앉아 흐르는 한강물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내 발 아래 있고 이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며 조선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대내외에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꽃은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화무 11홍의 진리는 한명회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의 오만함은 결국 젊고 청명한 임금 성종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터졌습니다. 사신들이 압구정의 명성을 듣고 그곳에서 연회를 열기를 원하자 한명회는 성종에게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전하, 명나라 사신들을 제정자에서 대접해야 하니 임금님께서만 쓰시는 전용 차의를 빌려주시고 한강에 국왕의 전용배를 띄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성종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정자가 좁으면 궁궐에서 대접하면 될 것이지 어찌 왕실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려 하는가. 성종의 이 한마디는 한명회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당황하여 제 정자가 좁아 사신들을 다 모실 수 없어 드린 말씀입니다. 라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대관들은 기다를 따는 듯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가 권세를 믿고 임금을 능멸하니 그 죄를 물으소서. 평생을 살생부를 휘두르며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한명회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압구정에 홀로 앉아 지냈으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갈매기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정자 주인은 갈매기와 친하고 싶어하는데 갈매기들은 주인에게서 피비린내가 나서 도망가는구나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1487년 그는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눈을 감았으나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연산군 시절 그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쳤던 업보로 인해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한명회는 조선을 설계했으나 자신의 마지막은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조의 시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세운 왕국은 그 주인을 삼키고 다시 새로운 역사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68년 9월 한양 수강궁의 밤은 유난히 깊고 서늘했습니다. 조선을 호령하던 거구의 왕 세조 이유는 이제 낡은 거목처럼 침전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었던 피부병의 지독한 통증은 서서히 잦아들었으나 육신의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뒤였습니다. 세조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왕관을 빼앗고 형제들을 베고 수많은 충신의 피를 재단 삼아 세운 자신의 화려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전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세자를 침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18살이 된 아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 많은 피를 묻혔으나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었는지는 이제
하늘만이 아실 것이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니 너는 부디 나처럼 피 흘리지 않는 정치를 하거라. 신하들을 아끼되 권력의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 세자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전하, 어찌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부디 쾌차하시어 소자를 더 이끌어 주셔야 하나이다. 하지만 세조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쉴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명을 전하니 꼭 지키거라.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드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지 마라. 거대한 석실은 만들지 말고 병풍석도 세우지 마라. 그저 땅을 파고 회격으로 검소하게 묻어다오. 나로 인해 고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구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국왕의 능은 거대한 돌방을 만드는 것이 법도였으나 세조는 자신의 마지막만큼은 백성들의 노역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민정신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따라다닌 죄책감에 대한 마지막 참회였는지는 오직 그만이 알 것입니다. 세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찬탈자라는 꼬리표와 왕으로서의 능력과 업적만 놓고 본다면 세종과 성종 사이에서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렌즈를 조금만 더 넓게 돌려보면 그는 조선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완성한 지독한 워커홀릭 군주였습니다. 세종이 조선의 꽃을 피웠다면 세조는 그 꽃이 꺾이지 않도록 뿌리와 줄기를 강철로 엮은 인물이었죠. 그가 밤잠을 설치며 읽어낸 구체적인 업적들을 들여다보면 왜 그가 스스로의 잔인함을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세조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는 정승들의 합의기구인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육조 판서들에게 보고를 받는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나란 일은 내가 직접 챙긴다. 대신들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이 결단으로 조선의 행정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고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조선의 헌법이라 불리는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합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대에서 법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그가 만든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는 결국 돈, 즉 재정에서 나옵니다. 세조는 전직 관리들에게도 주던 땅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땅을 줄 수는 없다. 나라 땅은 백성을 돌보는 현직들의 몫이어야 한다. 이 조치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가 대폭 늘어났고 왕실의 재정은 튼튼해졌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을 통해 숨겨진 땅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세조시대의 조선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안정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인 기질이 강했던 세조는 국방력 강화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단위의 독자적인 방어 체계인 진관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변방의 적이 나타나면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또한 중앙군을 5위 체제로 정비하여 군사 조직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치세 중 일어난 최대 규모의 반란인 이시에의 난을 단숨에 제압하며 조선의 왕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싸울 줄 아는 임금이었습니다. 세조의 업적은 칼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독한 피부병과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귀의했고 이는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간경도감을 설치해 어려운 불교 경전들을 우리 그린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의 상징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세운 것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 우리만의 음악인 아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악보를 간행하여 조선의 소리를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세조는 분명 피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피의 대가로 조선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났고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된 법치 국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죄업을 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세조가 남긴 법과 제도, 그리고 경제적 기반은 훗날 조선이 500년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치적과 참혹한 찬탈.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세조라는 인물이야말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고뇌를 간직한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인의 발자국은 깊고 험했지만 그 발자국이 향한 곳은 분명 강한 조선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과 상처는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세조가 세운 훈구 공신들은 훗날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권력이 되었고 그가 죽인 단종의 정통성 문제는 조선 왕조 내내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장례는 그의 유언대로 검소하게 치러졌고 그는 남양주 광릉에 묻혔습니다. 척시를 쓰지 않은 덕분에 광릉은 도굴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웅장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삶은 야망으로 시작해 피로 완성되었고 지독한 고통과 참회로 마감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침묵을 지켰던 영월의 산세는 숙종대에 이르러 조선은 비로소 세조의 시대가 남긴 가장 아픈 상처를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698년 마침내 조정은 노산군을 단종이라는 묘호로 복권하고 그의 아내 송씨를 정순왕으로 추봉했습니다. 죽어서도 평민의 신분으로 산속에 버려져 있던 소년이 241년 만에 다시 조선의 정통군주로 돌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장능이라는 이름을 얻어 국왕의 능으로 격상되었고 영월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며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한 찬탈보다 법도와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 성리학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진 사건이었으며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역사가 씻어준다는 준엄한 진리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죽어서도 영월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승하한 뒤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었으며 매년 단종제를 지내며 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기이하게도 단종이 복권되던 무렵 영월의 장릉 주변 소나무들은 모두 단종의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령송이라 부르며 자연조차 임금의 충절을 기린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동대문 밖에서 64년을 홀로 견뎠던 정순왕후의 묘소인 사름 역시 왕비의 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영도교 위에서 눈물로 헤어졌던 남매 같은 부부는 죽어서야 비로소 왕과 왕비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역사의 페이지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단종의 무덤인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추양대군이 가졌던 화려한 권력은 한때 폭풍처럼 지나갔지만 단종이 남긴 슬픔과 절개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는 단종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신의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은 비극이었으나 그 비극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우리의 마음은 조선 왕조를 지탱했던 선비정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영월의 동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며 그날의 비명과 눈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인 듯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진실을 지켜낸 이들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관종은 이제 영월의 차가운 흙 속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소년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깊은 밤, 단종의 자규시가 들려오는 듯한 영월의 숲길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베르 관통하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되새길 때 역사는 비로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